대체 어떻게 한국만 이 일을 성공시키는 거야? 세계 최강 영국 특수부대 SAS가 포기하고 프랑스 특수부대도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군도 독일군도 심지어 미군까지도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국만이 이 말도 안 되는 임무를 성공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한미동맹이 완전히 새로 구축됐는데요. 세계가 경악한 그 72시간. 한국은 과연 어떤 충격적인 행동을 통해 임무를 완수했던 걸까요?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이든 맥클라렌입니다. 저는 군 장교로 일하고 있었어요. 무려 15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근무하고 있었죠. 전쟁과 승리에 대해서는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똑같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녹색 군복을 입고 있었죠. 쓴맛이 나는 블랙커피를 마시고 나서 사무실로 걸어가 차가운 철제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지도들이 가득 붙어 있었어요. 아프리카 전체 지도도 있었고 나라별 작은 지도들도 걸려 있었죠. 빨간 피는 우리 병사들이 싸우고 있는 곳을 가리키고 있었고 파란 피는 우리 편인 곳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매일 이 지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막, 모든 산, 모든 위험한 곳들을 훤히 꿰뚫고 있었죠. 그때 저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가장 빠른 전투기도 우리 것이었고 가장 똑똑한 폭탄도 우리가 만든 거였죠. 우주에서 모든 걸 볼 수 있는 컴퓨터도 우리가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어떤 나라도 우리처럼 싸울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만큼 강한 나라는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그냥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죠. 물론 우리 친구 나라이긴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보호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도움이 필요한 나라라고 여기고 있었죠.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요일 아침,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블레이크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블레이크는 리비아에서 우리 최고 병사들을 이끌고 있었어요. 작전명은 스톰 해머였죠. 악한 사람들에게 납치된 사람들을 구출하러 가고 있었던 거예요. 블레이크의 목소리는 기쁨과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작전이 성공했다고 말하고 있었죠. 납치된 사람들은 모두 안전했고 우리 병사들 중에는 다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완벽한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막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컴퓨터 화면으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구 높은 곳에 있는 인공위성에서 보내오는 영상이었죠. 처음에는 블레이크 팀이 선명하게 보이고 있었어요. 차량들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 속이 뒤틀리게 만드는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모래 벽이 그들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평범한 모래바람이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거대했죠. 폭이 200km나 되었고 높이가 3km까지 솟아 있었어요. 경주용 자동차만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움켜쥐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블레이크와 그의 팀에게 뛰라고 외치고 있었죠. 차에 빨리 타서 최대한 빨리 도망치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래가 어떤 차보다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인공위성 화면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모래 벽이 거대한 주먹처럼 블레이크 팀을 강타하고 있었죠. 차량들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사람들도 보이지 않게 되었죠. 모든 게 갈색과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제 컴퓨터 화면이 깜깜해졌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저 환한 사막 어딘가에서 미국 최고의 병사 여러 명이 갇혀 있었던 거예요. 다쳤을 수도 있었고 죽어가고 있을 수도 있었죠. 어쩌면 이미 죽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 군대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죠. 프랑스에서는 가장 강인한 병사들을 보내주었어요. 영국에서는 가장 똑똑한 전사들을 파견해 주었죠. 이스라엘은 카메라가 달린 드론을 보내주었고 독일은 큰 장갑차를 보내주었어요. 캐나다는 사람을 찾도록 훈련받은 개들을 보내주었고 호주는 모래 위를 떠다닐 수 있는 특수보트를 보내주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도와주려고 하고 있었어요. 모든 나라가 최고의 장비와 가장 용감한 사람들을 보내주었죠. 저는 희망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 모든 도움으로 우리 병사들을 반드시 구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프랑스 병사들이 먼저 시도해 보았어요. 강력한 트럭을 타고 사막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모래가 물 같았어요. 트럭들이 빠져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죠. 병사들은 걸어서 돌아와야 했어요. 영국 전사들은 길을 잃고 말았어요. 나침반이 작동을 멈추고 있었죠. 지도도 쓸모없어지고 있었어요. 사막은 어느 방향을 봐도 똑같아 보이고 있었죠. 몇 시간 동안 빙빙 돌다가 포기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드론들이 모래 위를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람이 여전히 세게 불고 있었죠. 모래가 카메라를 긁어서 흐릿해지고 있었어요. 사진들이 전혀 쓸모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독일 차량들은 너무 무거웠어요. 물에 빠지는 돌멩이처럼 부드러운 모래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죠. 캐나다 개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모래와 바람 냄새만 맡을 수 있었거든요. 호주 보트들도 모래 언덕에 갇히고 말았어요. 모든 시도가 실패하고 있었어요. 모든 구조작전이 빈손으로 돌아오고 있었죠. 시간이 점점 없어지고 있었어요. 사막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는 물 없이 며칠밖에 버틸 수 없거든요. 1시간이 지날 때마다 생존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구조작전이 실패할 때마다 저는 더욱 절망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60시간이 지나갔어요. 우리 인공위성이 드디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죠. 구조지역이 선명하게 보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살아있는 병사는 7명만 찾을 수 있었어요. 나머지는 영원히 사라져버렸죠. 저는 사무실에 앉아서 화면에 깜빡이는 7개의 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각각의 점이 하나의 인간 생명이었죠. 각각의 점이 누군가의 아들이나 딸, 남편이나 아내였어요. 각각의 점이 제 책임이었습니다. 그때 제 비서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제 모든 믿음을 바꿔놓을 메시지를 들고 왔죠. 메시지는 짧고 간단했어요. 한국이 구조작전을 도와주고 싶다고 하고 있었어요. 우리 병사들을 구하러 한국 군인들을 보내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고 있었죠. 저는 그 메시지를 3번이나 읽었어요. 그러고 나서 부끄럽지만 웃어버리고 말았어요. 기쁜 웃음이 아니었어요. 재밌어서 웃은 것도 아니었죠. 무서우면서 혼란스럽고 절망적일 때 나오는 그런 웃음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들이 모래와 바람 앞에서 실패하는 걸 지켜본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한국이요? 작은 한국이 우리를 도와주겠다고요? 프랑스와 영국과 독일도 못한 일을 그들이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우리 인공위성과 로봇과 컴퓨터도 못한 일을 그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마법이라도 가지고 있다는 건가요? 하지만 그때 다시 그 7개의 깜빡이는 점들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세계 최고의 기술로도 닿을 수 없는 곳에 갇힌 7명의 미군 병사들. 제가 에어컨이 나오는 사무실에 앉아서 누가 도와줄 만큼 강한지 판단하고 있는 동안 7개의 생명이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없었어요. 자존심으로는 그 병사들을 구할 수 없었어요. 거만함으로는 그들을 집으로 데려올 수 없었죠. 저는 무전기를 들고 허락한다고 말했어요. 한국의 제안에 예스라고 대답했죠. 저는 이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줄 거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진짜 힘이 무엇인지 알게 해줄 거라는 것도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도움을 받아들인다고 말한 지 6시간 후 비행기 엔진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저는 밖으로 나가서 활주로 쪽으로 걸어갔죠. 뜨거운 아프리카 태양이 제 얼굴을 내리쬐고 있었어요. 공기가 너무 건조해서 목이 따끔거리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회색 수송기가 활주로에 착륙하고 있었어요. 먼지가 사방으로 날리고 있었죠. 엔진이 천천히 멈춰가면서 큰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뒷문이 거대한 입처럼 열리고 있었어요. 경사로가 내려왔죠. 그때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헛것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25명의 한국 군인들이 경사로로 걸어 내려오고 있었어요. 깔끔하고 정돈된 사막용 군복을 입고 있었죠. 하지만 이상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 뒤로 낙타 20마리가 따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낙타들이었어요. 긴 목과 등에 큰 혹이 달린 그런 낙타들 말이에요.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어요. 낙타들이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다른 미군 병사들도 구경하러 나왔어요. 낙타들을 가리키며 서로 속삭이고 있었죠. 몇몇은 웃음을 참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저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건 진지한 구조 작전이어야 했는데 마치 서커스단이 왔는 것 같아 보이고 있었어요. 한국 군인들이 비행기에서 장비를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첨단 컴퓨터와 멋진 무기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본 건 구식 나침반, 밧줄, 물병, 그리고 마른 식량 자루들이었어요. 모든 게 단순하고 기본적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장교 한 명이 제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키가 그리 크지 않았어요. 아마 제 어깨 정도까지 올 것 같았죠. 머리는 짧고 검은색이었는데 회색이 조금 섞여 있었어요. 얼굴에는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죠. 하지만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은 차분하고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서서 경례를 했어요. 저도 경례로 답했죠. 이분이 정석우 대령이었어요. 한국 구조팀의 리더였죠. 그의 뒤에는 여자 장교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노트북과 이상하게 생긴 기계들을 들고 있었죠. 이분이 장은별 소령이었어요. 바위와 흙에 관한 전문가였습니다. 저는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럽고 걱정이 되고 있었죠. 이 사람들은 누군가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캠핑 여행을 가는 것 같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정 대령이 우리 지도와 위성 사진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어요. 사무실로 걸어갔죠. 큰 지도를 책상에 펼쳐 놓았어요. 우리 병사들이 갇힌 곳을 가리켜 주었죠. 우주에 있는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정 대령은 제 지도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었어요. 대신 이상한 질문들을 하고 있었죠. 사막에 사는 현지 사람들에 대해 알고 싶어 했어요. 바람의 패턴과 별의 위치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있었어요. 지하수원에 대해서도 묻고 있었습니다. 장 소령은 노트북을 열고 있었어요. 하지만 위성 영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모래 깊숙한 곳에 있는 바위층에 관한 차트를 연구하고 있었죠. 고대 교역로의 역사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어요. 동물들이 이동하는 길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시간이 없어지고 있었거든요. 우리 병사들이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했어요. 왜 이 사람들은 별과 바위와 옛날 교역로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걸까요? 저는 우리의 첨단 장비를 설명해 주려고 했어요. 모래를 뚫고 열을 볼 수 있는 열감지 카메라를 보여주었죠. 땅에 묻힌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지면 투과 레이더를 시연해 보았어요. 지구 어디서든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GPS 시스템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 대령은 정중하게 들어주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말을 했어요. 기술은 자연과 싸우려고 한다고 하면서 자신은 자연과 함께 일하는 걸 더 좋아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전쟁은 이기는 것에 관한 거였거든요. 최고의 도구를 써서 적을 물리치는 거였죠. 지금 사막이 우리의 적이었어요. 우리의 뛰어난 장비로 사막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이 작전을 준비하는 걸 지켜보면서 뭔가 다른 걸 보기 시작했어요. 다른 구조팀들처럼 허둥지둥 뛰어다니지 않고 있었어요. 무거운 장비와 강력한 차량을 잔뜩 싣지도 않고 있었죠. 대신 낙타들과 함께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바람의 방향을 살피고 있었죠. 모래의 색깔을 보고 있었어요. 태양이 하늘을 가로질러 움직이면서 그림자가 어떻게 떨어지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소령은 사막 근처에 사는 현지 사람들과 긴 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베두인족이라고 불리고 있었죠. 수천 년 동안 사막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가족은 자동차나 비행기나 인공위성이 있기 전부터 이 모래를 건너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장소령이 메모를 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나이든 베두인 남자가 손가락으로 모래에 그림을 그리며 설명하고 있었죠. 오직 자신들만 아는 비밀 길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가 보지도 못하는 사막의 신호들을 읽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의 이름은 하심이었어요. 오랜 세월 사막 햇볕 아래 있어서 피부가 짙은 갈색이었죠. 손은 가죽처럼 거칠고 단단했어요. 하지만 사막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학생들에게 수학을 설명하는 선생님처럼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심은 밤에 공기가 차가워지면 단단해지는 모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낙타들이 발로 느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단단한 땅의 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죠. 어떤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동굴과 숨겨진 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한국팀이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낙타의 물과 음식을 싣고 있었죠. 간단한 장비들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있었어요. 그들을 두고 혼자 집으로 갈 비행기 승무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주 혼란스러운 기분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그들을 말리고 싶었어요. 구조작전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야간 투시경은 어디에 있나요? 무전기는 어디에 있죠? 장갑차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희망과 호기심이 섞인 그런 감정이었죠. 이 사람들은 너무나 자신감 있고 차분해 보였어요. 제가 배운 적 없는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어둠이 내리자 정대령이 작별 인사를 하러 왔어요. 자신의 팀이 시도해 볼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죠. 그러더니 밤새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말을 했어요. 사막에서 살아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막과 싸우는 게 아니라 사막의 일부가 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가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25명의 한국 군인과 20마리의 낙타가 별을 보고 길을 찾는 늙은 베두인을 따라가고 있었죠. 최신 무기 대신 고대의 지혜를 들고 가고 있었어요. 어떤 컴퓨터보다도 오래된 지식을 믿고 있었습니다. 제 군인 생활에서 처음으로 가장 강한 군대가 항상 가장 큰 총이나 가장 빠른 비행기를 가진 군대는 아니라는 걸 배우려고 하고 있었어요. 때로는 가장 강한 군대가 듣기에 충분히 현명하고 배우기에 충분히 겸손한 군대일 수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계속 정 대령의 말을 생각하고 있었죠. 힘과 승리에 대해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한국팀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거든요. 저들이 아직 살아있을까요? 우리 갇힌 병사들을 찾았을까요? 아니면 사막이 그들도 삼켜버린 걸까요? 서둘러 사무실로 달려가서 컴퓨터를 모두 켰어요. 인공위성 카메라가 높은 곳에서 사막을 보여주고 있었죠.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갈색 담요처럼 보이고 있었어요. 한국팀의 흔적을 찾아봤지만 움직이는 건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갔어요. 해가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있었죠.
사막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여전히 정 대령과 그의 팀에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장소령의 목소리였는데 뭔가 달라 보였어요. 흥분되고 희망찬 목소리였습니다. 뭔가를 발견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아직 병사들을 찾은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걸 발견했다고 했죠. 모래 깊숙한 곳에서 금속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일정한 패턴을 따르는 작은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모스 부호였습니다. 모스 부호라는 건 짧고 긴 소리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특별한 방법이에요. 우리 갇힌 병사들이 묻힌 차량을 금속 조각으로 두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두드리는 소리로 글자를 만들고 있었죠. 자신들이 아직 살아있다고 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가슴이 쿵 하고 뛰는 걸 느꼈어요. 그 타는 듯한 모래 함정에서 3일을 보낸 후에도 우리 병사 7명이 아직 살아남으려고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을 찾는 것은 첫 번째 문제일 뿐이었어요. 꺼내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울 거였거든요. 우리 인공위성이 보여준 바로는 병사들이 유사지대 한가운데 갇혀 있었어요. 이건 평범한 모래가 아니었어요. 진흙 수프처럼 움직이는 젖은 모래였죠. 무거운 물건이 닿기만 해도 아래로 가라앉아서 사라져버리는 거였어요. 우리가 보내려고 했던 모든 구조 차량이 갇혀버렸어요. 헬리콥터는 착륙할 수 없었죠. 돌아가는 날개가 바람을 일으켜서 유사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한국팀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장소령이 특수 장비를 써서 땅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여러 곳에서 유사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죠. 짧은 시간 동안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단단한 모래의 좁은 길을 찾아냈어요. 한국 군인들이 하신과 그의 낙타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낙타는 크고 넓은 발을 가지고 있어서 모래에 무게를 고르게 분산시킬 수 있거든요. 무거운 기계들을 가둬버릴 표면 위로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카메라로 지켜보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낙타 안장의 나무 부분을 분해하고 있었거든요. 밧줄과 천을 써서 이 조각들을 사람을 나르는 들것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온 간단한 재료들로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유사지대를 마치 춤추는 사람들처럼 건너가고 있었어요. 한 걸음씩. 모든 무게를 싣기 전에 각 지점을 테스트하면서 말이에요. 낙타들은 어디가 안전하게 밟을 수 있는 곳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갇힌 병사들에게 도착했을 때 제가 보고 있는 걸 거의 믿을 수 없었어요. 미군들이 가슴까지 모래에 묻혀 있었거든요. 지치고 무서워 보였지만 살아 있었어요. 한국 군인들이 빠르지만 조심스럽게 일하고 있었어요. 밧줄을 써서 미군 한 명 한 명을 모래에서 빼내고 있었죠. 낙타 젖을 탄 물을 주어서 회복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담요로 감싸서 임시로 만든 들것에 태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것이 들어가는 것보다 더 위험했어요. 구조팀이 부상당한 7명을 불안정한 땅을 가로질러 나르면서 태양이 내리쬐는 걸 견뎌야 했거든요.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때 사막이 다시 한번 그들을 시험하기로 결정했어요. 제 인공위성 카메라가 화면 가장자리에서 움직임을 포착했어요. 차량들이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죠. 구조 차량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사람들을 납치했던 바로 그 테러리스트들이 가득 탄 트럭들이었어요. 나쁜 사람들이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 군인들과 구조된 미군들을 잡으려고 했어요. 돈과 무기를 받고 그들을 팔아넘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무전기를 움켜쥐고 정 대령에게 경고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무전 신호가 약했고 잡음이 많았어요. 제 메시지가 전달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테러리스트 트럭들이 구조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무장한 사람이 80명 정도 되었어요. 한국팀은 25명의 군인과 늙은 하심 그리고 낙타 몰입꾼들 뿐이었죠.
속이 뒤틀리는 기분이었어요. 성공에 그렇게 가까이 갔는데 모든 게 잘못될 참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정말 싸운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제 이해를 바꿔놓는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한국 군인들이 당황하지 않고 있었어요. 총과 폭탄으로 테러리스트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사막 자체를 무기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장소령이 그 지역을 세심하게 연구해 놨거든요. 모래 밑으로 흐르는 지하수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절벽 가장자리에서 불안정하게 균형을 잡고 있는 느슨한 바위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죠. 혼란을 만들어내는데 사용할 수 있는 바람의 패턴도 알고 있었어요. 한국팀이 하심의 사람들과 몇 년 동안 파트너였던 것처럼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작은 산사태를 일으켜서 테러리스트 차량들을 막고 있었죠. 숨겨진 샘을 터뜨려서 진흙 웅덩이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날리는 모래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움직임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마치 마법을 보는 것 같았어요. 테러리스트들은 공격이 어디서 오는지 알아낼 수 없었거든요. 사막 자체가 그들과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혼란이 일어나는 동안 정대령의 팀이 구조된 미군들을 숨겨진 동굴의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있었어요. 하심이 이 동굴에 대해 알고 있었거든요. 그의 할아버지가 수년 전에 모래폭풍을 피하려고 사용했던 곳이었어요. 동굴은 시원하고 보호받는 곳이었어요. 바위에서 신선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벽에 그려진 고대 그림들이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이 피난처를 사용해 왔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으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걸 지켜보면서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한국 군인들은 단순히 용감한 전사들이 아니었어요. 똑똑한 학생들이기도 했거든요. 사막의 비밀을 이해하는 하심 같은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옛날 지혜와 새로운 지식을 결합하고 있었어요. 과학과 전통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죠. 사막을 적에서 동맹으로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테러리스트 트럭들이 결국 포기하고 떠나갔어요. 보이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적과는 싸울 수 없었거든요. 구조팀과 구해진 미군들이 동굴에서 밤을 보내며 쉬고 회복하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우리 기지로 돌아가는 여행을 시작할 거였어요. 그날 밤 사무실에 앉아서 제가 본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15년의 군 복무에서 배운 것보다 하루 만에 진짜 힘에 대해 더 많이 배우게 되었거든요. 한국팀이 우리 최고의 기술이 실패한 곳에서 성공했어요. 사막을 압도하는 게 아니라 사막을 이해함으로써 해낸 거였어요. 처음으로 정대령이 자연과 싸우는 게 아니라 자연과 춤추는 것에 대해 말했을 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축하해야 할 날이었어요. 한국팀이 우리 병사 7명을 찾아냈거든요. 모두 살아 있었어요. 함께 우리 기지로 돌아오고 있었죠. 기쁘고 안도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고 있었거든요. 기상 컴퓨터가 나쁜 소식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또 다른 모래폭풍이 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번 건 첫 번째 폭풍보다도 더 컸어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구조팀이 안전한 곳에 도착하기 전에 그들을 덮칠 거였어요. 정 대령에게 무전으로 경고하려고 했어요. 신호가 약하고 잡음이 많았지만 간신히 연결되었죠. 다가오는 폭풍에 대해 말해주었어요. 즉시 피할 곳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 대령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이 폭풍에서 숨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대신 폭풍을 이용해서 더 빨리 이동하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위험한 모래폭풍이 어떻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걸까요? 그때 장 소령이 사막에 대해 가르쳐 준 것들이 생각났어요. 폭풍이 바람의 패턴을 만들어낸다고 했었거든요. 이 바람을 제대로 읽을 줄 알면 특정 방향으로 사람을 밀어줄 수 있다고 했었죠. 한국팀이 서퍼들이 바다 파도를 타듯이 모래폭풍을 타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공위성 카메라로 폭풍이 접근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막을 가로질러 굴러오는 환한 구름들의 갈색 벽 같아 보였어요.
그 안에서 번개가 번쩍이고 있었죠. 바람이 야생동물처럼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구조팀이 밧줄로 서로를 묶고 있었어요. 얼굴을 천으로 가리고 있었죠. 부상당한 미군들을 모래 위를 미끄러질 수 있는 특수 썰매에 태우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폭풍이 그들에게 도달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들이쳤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넘어지는 대신 팀이 강력한 바람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차량보다도 빠르게 사막을 가로질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날개 없이 날아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들을 죽였어야 할 폭풍이 그들의 교통수단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때 모든 게 다시 잘못되기 시작했어요. 휘몰아치는 모래 너머로 새로운 차량들이 접근하는 게 보였어요. 더 많은 테러리스트들이 온 거였어요. 이번에는 80명이 아니었어요. 트럭과 오토바이를 타고 온 무장한 사람이 200명이 넘었어요. 나쁜 사람들이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구조팀이 지치고 폭풍 때문에 정신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모든 사람을 쉽게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지켜보는 제 자신이 무력하게 느껴졌어요. 한국팀이 치명적인 모래폭풍과 적의 군대 사이에 갇혀 있었거든요. 제가 도움을 보낼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 헬리콥터는 폭풍 속에서 날 수 없었어요. 우리 차량들은 제 시간에 그들에게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진짜 용기가 어떤 건지 배우게 되었어요. 정 대령이 당황하지 않고 있었어요. 포기하지도 않았죠. 대신 최악의 상황을 기회로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한국 군인들이 작은 그룹으로 나뉘었어요. 일부는 구조된 미군들을 보호하기 위해 남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흩어져서 적을 혼란시키고 있었죠. 폭풍을 거대한 구름처럼 이용해서 자신들의 움직임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장소령이 지도에서 이 지역을 연구해놨거든요. 옛날 상인들이 오래전에 판 지하 터널들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이 터널들 중 일부가 모래 밑에 숨겨져 있었죠. 팀이 부상당한 미군들을 이 터널들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동굴들은 어둡고 좁았지만 폭풍과 총알 모두에서 안전했어요. 그동안 하심이 날아간의 우정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하게 해주는 일을 했어요. 늙은 베두인 남자가 동물의 굽은 뼈로 만든 특별한 뿔피리를 들고 있었거든요. 이 뿔피리를 불면 폭풍을 뚫고도 수마일까지 전해질 수 있는 깊고 큰 소리가 났어요. 1시간 만에 낙타를 탄 베두인 전사 50명이 더 도착했어요. 하심의 친척들과 다른 부족의 친구들이었어요. 그의 도움 요청을 듣고 싸움에 합류하러 온 거였습니다. 이제 한국 군인들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들보다도 사막을 더 잘 아는 동맹들이 생긴 거였죠. 그 다음에 벌어진 전투는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독특한 것이었어요. 테러리스트들은 모래폭풍 속에서 현대식 무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어요. 총에 모래가 끼어서 작동이 안 되고 있었죠. 차량들이 갇혀버렸어요. 무전기도 작동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한국 군인들과 베두인 전사들은 폭풍 속에서도 완전히 편안해 보였어요. 이런 상황을 위해 훈련받았거든요. 휘몰아치는 모래 속을 유령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 된 전통적인 전투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동시에 여러 방향에서 공격하고 있었죠. 마법처럼 사라졌다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테러리스트들 자신의 혼란을 그들에게 맞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너무 짙어서 나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과 싸우고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수백 명의 전사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실제로는 훨씬 적은 수의 아주 영리한 전사들에게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3시간의 혼란 후에 테러리스트들이 포기했어요. 무기와 보급품을 버리고 공황 상태로 도망갔습니다. 모래폭풍이 마침내 지나갔을 때 구조팀을 다시 선명하게 볼 수 있었어요. 모두 안전했어요. 미군 병사 7명이 살아있고 건강했어요. 한국팀은 한 명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 안에서 뭔가 바뀌었다는 거였어요.
거의 모든 것에 대해 제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힘이 가장 큰 무기와 가장 발전된 기술을 가지는 데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 같은 작은 나라들이 미국 같은 큰 나라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정대령과 그의 팀을 지켜보면서 진짜 힘은 지혜와 용기 그리고 우정에서 나온다는 걸 배웠어요. 한국 군인들은 단순히 우리 사람들을 구한 게 아니었어요. 진정한 동맹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구조팀이 마침내 우리 기지에 도착했을 때 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군 병사 7명은 지쳐 보였지만 웃고 있었어요. 한국 구조대원들을 가족처럼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정대령이 제게 걸어와서 경례했어요. 저도 경례로 답했지만 그러고 나서 저 자신도 놀라게 하는 일을 했어요.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청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병사들을 구해준 것뿐만 아니라 나라 간의 형제애가 진짜 어떤 모습인지 가르쳐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대령이 미소를 지으며 제가 절대 잊지 못할 말을 했어요. 한국이 자신들이 얼마나 강한지 증명하러 온 게 아니라고 했어요. 빚을 갚으러 왔다고 했죠. 모든 자유로운 나라들이 서로에게 지고 있는 그런 빚을 말이에요. 그날부터 모든 게 바뀌었어요. 미군이 한국군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기 시작했어요. 사막에서 함께 훈련하기 시작했죠. 서로의 지식과 경험에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어요. 다른 나라들을 크거나 작거나 강하거나 약하다고 생각하는 걸 멈췄어요. 대신 각자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친구들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누군가 한국에 대해 물어보면 25명의 한국 군인과 20마리의 낙타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에게 사막과 춤추는 법을 가르쳐준 날에 대해 이야기해요. 진정한 힘이란 적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는 걸 배운 날에 대해 말해줍니다. 세상을 이해하고 친구들을 돌보는 거라고요. 사하라 사막에서 보낸 그날, 진정한 전우애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